네, 오늘 생각 코딩 북 리뷰는요. 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 리뷰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독서법 관련 책만 한 30권 이상 봤거든요. 지금까지. 30권에서 거의 50권 이상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만 30권이니까.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너무 뭐 터무니없는 거를 제가 어, 닮고 있는 책은 소개도 안 해요, 제가. 근데 이 저자가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네, 그거의 저자예요. 그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가 그 체인지 그라운드, 그쵸? 체인지 그라운드라든지 인생 공부라는 다양한 커뮤니티도 활동하시는 그 신영준 박사란 고영성 작가가 있는데 이 책은 완벽한 공부법을 쓰기 전에 고영성 작가가 썼던 책이고요. 아무래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어, 독서법으로는 검색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독서법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 네,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못 들어오시는 분 있네. 네, 그래서 이 저자분은 그래도 인지심리학 기반의 다양한 원리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구체적인 솔루션을 말씀하시지는 잘 않는 편인 것 같고, 그래도 그거에 대한 원리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독서법 책들보다는 그래도 근거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먼저 이 도서 개요는 먼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고 부제가 모든 읽기의 최고의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을 풀어낸 독서의 비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자는 고영성 작가고요. 출판사는 스마트북스라는 곳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목차를 보면 10개의 목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가, 다독, 남독, 만독, 그리고 관독, 재독, 필독, 낭독, 난독, 그리고 엄독 이렇게 10가지 제목으로 10가지 독서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가지로 구분한 것만 보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독서법에는 한 가지 정도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실 때요. 지금 제 6번째 책 리뷰인데 각각의 책들이 그래도 하는 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제가 리뷰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겠네. 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저자의 이해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는 그 완벽한 공부법이 있기 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소개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고영석 작가고요. 그래서 뭐 공부법이라든지 독서법 등 인지심리학 기반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작가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고요. 이력으로는 이 저자는 원래 경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로 발전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북 큐레이터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고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신 적이 있고 뭐 인생 공부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자도 이 책을 쓴 오더가 독서를 많이 하는 본인이었지만 독서법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연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독서법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어떤 기관의 요청 때문에 그때부터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제 독서법의 원리들을 이제 소개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 효과를 이제 증대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 목차를 제가 바꾸는 편인데 이 책은 이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바꿨어요. 네, 그래서 10가지 읽기 방법, 네, 방법 이렇게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10가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시작은 이분은 첫 번째 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가. 네, 도가는 나를 읽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두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실 인지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100%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프로세스,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는 원리를 어떻게 보면 선행하기 때문에 이 저자도 학자들의 이제 연구들을 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자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피터 모독이라든지 도널드 브라운이라는 인류학자들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 학자들은 인류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머독이라는 그 연구가는 수백 개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67개의 행동과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을 금기하거나 한다라든지 나의 서열이라든지 신체 장식, 뭐 청결 훈련, 공동체 조직, 요리, 협동 노동, 우주론, 구애, 춤 이렇게 어느 사회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널드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이 머독보다 더 디테일한 이 연구들을 해왔다라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보편적인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독서와의 관계로 봤을 때 저자는 보편적으로 이제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독서여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을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로서 저자는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네, 제가 다른 책들에서도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한 얘기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유전이 선천적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MRI가 등장한 이후부터 우리 뇌는 계속 변한다라는 게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런던의 택시 운전사 16명의 MRI를 촬영해 봤더니 그 해마 뒤쪽에 공간적 표현을 저장하고 조직하는 그런 부분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네, 즉 그래서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뇌의 가독성이라는 것은 두뇌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더 많아진다라는 거가 바로 뇌의 가독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의 가독성의 원리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는 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평생 신경 조직에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특정 경험이나 훈련이나 연습 등이 반복됐을 때 더 강하게 발생된다라고 해요. 네. 이 반복이라는 게 괜히 이렇게 따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반복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반복을 해야 뇌가 더 발달되는지 그런 연구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반복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에 의미 있는 반복을 했을 때 우리 두뇌가 개발된다. 뭐 에릭슨부터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반복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를 잘하기 위한 이제 사고 방식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형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능 수준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학습을 하더라도 지능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두뇌는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잠재된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근데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따라서 지능 수준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현재의 지능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높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뭐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시크릿 뭐 이런 표현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두뇌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이 책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연구 결과들과. 네, 그 중에 하나가 핫도그 대회에서 일본 사람이 우승했던 거 아세요? 네.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일본 사람이 우승한 사례가 있거든요. 어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사례니까. 그 사람이 그 대회에 처음 참여한 거였어요. 고바야시라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 성장형 사고방식과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서도 마찬가지다. 이 저자도 처음에는 책을 안 읽던 사람이었는데 본인도 사고방식을 바꾸게 됐고 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고 나니까 더 책을 잘 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라는 거는 결국 보편성이라는 건 있다 인간에게. 그 보편성의 원리 중에는 바로 뇌의 가소성의 원리와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다. 따라서 우리 두뇌는 개발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해야지만 책을 읽을 준비가 됐다라는 걸로 1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2장 말씀드리면요. 2장은 다독입니다.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그 패턴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독서와 뇌의 발전을 봤을 때 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건 옛날 조사 결과일 수 있겠지만 그 전자책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10권 정도밖에 책을 안 읽는 지금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책을 잘 안 읽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독서와 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독서라는 거는 그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이제 시각과 청각, 이제 언어와 이제 개념 영역을 기억과 감정의 부분들과 연결하고 통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네. 독서를 한다면, 독서를 하게 되면 뇌가 개발되기도 하고 독서를 하려고 하면 뇌가 어느 정도 그 기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뇌의 각 영역들이 최소한의 성숙도를 확보해야지만 독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렸을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엘린이라는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미엘린.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엘린은 뉴런을 감싸고 있는 그 피복의 역할을 하는 게 미엘린이고 이미 시중에 많은 책들에서 재능이라는 거는 이 미엘린이 두꺼워진 사람들이 재능을 갖게 된다는 게 이미 최신 인지과학의 이론이고 많은 책들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고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엘린이 이제 성숙해지는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 청각신경은 임신 6개월째 이제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태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청각신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청각신경이 미리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시신경은 생후 6개월, 대부분의 운동 부위는 6세. 근데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두뇌는 7세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너무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독서는 뇌의 통합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그게 7살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 자체가. 네, 아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독서를 하게 하면 학습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코르티솔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책 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깊이 속독이 아니라 깊이 있는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인용 안 하면 그 잘못된 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바로 책 읽는 뇌라는 책이에요. 책 읽는 뇌. 메리안 울프라는 발달 심리학자이자 독서 연구가로 유명한데요. 제가 추후에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네, 그냥 읽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 또 다시 책으로라는 신간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울프의 그 사례예요. 연구 사례들이 보면. 그래서 그 우리가 초보 독서가의 뇌와 숙련 독서가의 뇌를 비교해 보면 초보 독서가는 뇌의 많은 영역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뭐 배측 경로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숙련 독서가들은 어때요? 이미 갖고 있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뇌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좌뇌 쪽으로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숙련 독서가는. 따라서 초보 독서가에 비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의 뇌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게 얘기를 왜 하냐? 즉 말하는 능력과 달리 이게 전제예요. 이제 말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두뇌에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이미 유전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그 박혀 있는데 DNA에 독서하는 뇌, 책 읽는 뇌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도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안 울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숙련된 독서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산물은 끝없이 기상천외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생리적 기반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마틴 발저라는 대문호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네, 그만큼 읽는 거라는 행위가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숙련된 독서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숙련된 독서가가 되려면 독서에 숙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럼 독서에 숙련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우선 기본은 다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 저자는 전제를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독에 대한 이제 방법을 말을 하는데 이 저자는 다독에 대한 방법으로 우선 숙련된 독서가들의 깊은 독서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다독이다. 그래서 저자가 생각하는 다독의 마지노선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이나 읽고 1년에 50권 정도 읽는 게 그래도 다독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독을 해야 하는 연령대 구분은 이 다독이라는 거는 성인들을 위한 그 레시피지 어린아이들에게 다독을 하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책들을 대충 읽는 습관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다독을 위한 독서 환경을 보면 우선 그쵸? 결국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그 사람을 바꾸는데 저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카페에 간 거야. 저도 사무실보다는 사무실에 있어도 일부러 공공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사무실 밑에 로비에서 많이 저도 일을 하는 편이에요. 네, 혼자 있으면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카페에서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었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금융 쇼크가 왔을 때 이제 도서를 100권 정도를 읽었더니 그때부터 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년에 300여 권의 책을 읽게 되고 현재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200여 권 정도는 읽는 자신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자기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36%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한 거와 관련이 있대요. 어떤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거. 잘 되는 환경을 바꾸는 게 우리 성공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독을 위한 이제 사고와 행동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 아까 말을 했듯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의 한계를 규정 짓지 마라. 네. 항상 목표를 크게 갖고 나를 믿고 우리 두뇌를 믿고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은 독서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죠. 저도 지금 선생님들에게 환경을 구축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쵸. 제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그 북 리뷰를 안 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 정리를 안 해요. 네.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제 것을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는 책을 이렇게 다 정리 안 합니다. 원래는. 네, 근데 어쨌든 이 시간 안에 다른 일을 제껴두고 네, 상업 계획서 쓰거나 네, 다른 거 할 일은 엄청 많지만 이렇게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20대 한 중반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의지를 탓하지 말자. 네, 내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못한다라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방법을 터득할 것인가.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그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일부러 스터디를 만들고 그랬었어요. 일부러 스터디를 만들고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면 기상 스터디 몇 시에 인증하는 뭐 스터디를 만든다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를 잘하고 싶다? 뭐 그 스터디를 제가 조직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조직을 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독서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그 연애를 연애 상대와 독서를 같이 한다라든지 독서 모임에 참가한다라든지 좀 더 잘 되는 그런 다른 환경들을 만든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독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다독을 할 때 개독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독은 그냥 베스트셀러 다독 베스트셀러 10권 읽기 이런 것도 다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 분야나 주제를 정해서 그 계보에 따른 책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북리뷰 특강을 개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독서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독서, 생각적, 그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지만 지금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독이란 그 한 분야의 주제로 그걸 다 읽고 나중에는 그 이제 융합한 결과물들이 제 교육 과정이나 네, 저희 책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한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갖기가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대신 이때 처음에는 무조건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개독의 분야는 당연히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뭐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끄는 주제. 뭐 지금 뭐 돈을 벌고 싶다 하면, 그쵸? 재테크와 관련된 책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책 등등, 네, 그렇게 자신이 그 관심 분야들을 가지고 개독을 먼저 해보는 것이 다독의 실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개독이라는 거는 뭐 병렬형 독서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두뇌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그리고 숙련 독서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바로 다독이다. 네, 그래서 그 다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야의 깊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고 행동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고 한 분야의 개독부터 실천을 해보면서 다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독입니다. 남독은 범람할 이제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읽는다라는 뜻인데요. 우선 남독의 정의는 특정 주제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뭐 여기까지 진짜 되면 거의 진짜 독서 광인 거죠. 근데 이 남독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계관이 확장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예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인지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게 그 저도 책을 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에 대한 연구예요. 교육학에서의 연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 아시죠? 이혜정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A 플러스는 누가 받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 A 플러스 공부법이 뭐냐면, 교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달달달 암기해서 수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A 플러스 받는 사람들의 공부법입니다. 네, 놀랍게도 네,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실험을 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A 플러스 받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쓰더라도 교수님은 학점을 잘 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그 책의 저자가 이혜정 교수인데, 그 이혜정 서울대학교 교수 전 교수가 크게 비판적 사고, 수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수용적 사고에 가깝다. 거기서 A 플러스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까칠해진대요. 네, 까칠해지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결국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은 우선 말콤 글래드웰 아시죠? 아웃라이어라든지 다양한 책들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은 마콤 글래드웰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한 이제 학자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저자들을 접하면 다양한 생각과 연합이 되고 충돌이 돼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선생님들이 꼭 이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교육이나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저 말 들으면 왠지 다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실천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 엄청난 이제 그 좌절감을 느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리뷰하고 있지만 한 권의 책을 전 다 믿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최소 10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책도 책만으로 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거기 관련된 논문까지 읽어야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보는데요.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듣든 이 책을 리뷰를 듣든 앞으로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그 자체를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비판하는 저자의 비판의 형식도 갖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고요. 또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 핵심은 엉뚱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의성이라는 거는 제 책에도 실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결국 잘 연결하는 거, 연결. 그 옛날에는 뮤즈의 여신이 그 창의성을 주는 거라고 봤지만,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봤지만, 현재 창의성에 관련된 연구는 연결을 잘하는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사례로 청균세를 저술한 이 다이아몬드 교수의 사례를 드는데, 그 청균세의 이론적 기반을 이전에 이 저자는 부모님이 언어학자이자 유전학 전공 의사였대요. 네, 그래서 언어학과 생리학을 이미 공부한 상황이었고, 청균세의 이론적 기반도 유전학, 분자 생물학, 진화생물학, 생태지리학, 행동 생태학 등등 다양한 학문적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청균세라는 좋은 책이 명작을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이 낭독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런 방법으로 좀 실천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우선은 자기 서재에 꽂힌 책들을 보고 본인은 이제 어떤 분야의 책들을 읽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점이나 이제 가서 본인이 익숙한 분야가 아닌 좀 낯선 코너를 가서 책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 자기가 관심 없던 지금까지 안 읽었던 책들까지 읽어야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효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계관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를, 그렇죠? 네, 진짜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치고 그렇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 인식의 우주가 확장될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게 된다. 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독도 다독이지만 남독의 효과로는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독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만독인데요. 느리게 읽는 걸 만독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독서법, 특히 이제 7살 이후의 아이들에 대한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독 효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독서법이 이제 만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거는 제가 카피가 꽤 괜찮아가지고 놔뒀어요. 그냥 이 세 가지 카피를 있는 그대로 놔뒀는데, 아이는 부모를 통해 읽는다. 네, 두 번째, 부모가 읽어야 아이도 읽는다.
또 세 번째, 아이는 사랑을 읽는다. 네, 라는 건데요. 이제 어떤 이게 의미냐면 우선은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들면서 결국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뇌가 발달이 된다. 그리고 독해 능력이 우수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양한 연구들의 조사 결과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책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한테 책 읽어라고만 말하지 말고 부모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와 함께 뭐 도서관을 간다라든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도 잘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TV를 치우고 책장을 놓는다라든지 다양한 독서에 적합한 환경들을 구축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세 번째, 이렇게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이런 행위들을 좀 더 밀착해서 한다면 아이들의 감정도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뜻한 품 속에서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이의 감정이 더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해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만독은 느리게 읽는 거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느리게 읽는 거와 관련된 책들 중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제 책에도 있는 예인데 느리게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뭐 굳이 찾아보시지 마세요. 네, 느리게 읽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뭐 리딩이라는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 슬로 리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슬로 리딩이라는 게 그 어떤 연구였냐면 일본에서 하시모토라는 교사가 하나의 책만 가지고 6개월 몇 개월 동안 그것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연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박완서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그 책만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뭐 책만 익혔겠어요? 그렇죠? 토론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겠죠. 그 책 하나를 가지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그 한 권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연평균 50권 이상의 독서를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은 이런 걸 해석했을 때 독서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슬로우 리딩의 효과가. 네, 근데 성인한테는 쉽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이거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테일러라는 교사의 교수법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리게 읽기의 효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 교수의 교수법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선 책 한 권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추가로 5권을 직접 찾아보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도록. 그 다음에 3단계, 5권의 책을 또 반복해서 읽어라. 여기에서 개독이 되는 거죠. 관련된 분야일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개독 아니더라도. 4단계,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생활과 그 책들에 대해서 함께 연결짓는 일기를 쓰게 하라는, 글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일기. 근데 5단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책에서 문장들을 이제 인용해주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글 쓰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5권 이상 읽으면 진짜 그렇게 돼요. 글 쓰고 싶어져요. 한 분야의 책들을 그렇게 읽다 보면. 네. 6단계 그 다음에는 12쪽 분량의 소논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만독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말을 하는 만독의 방법은요. 1단계 아까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책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초등학생이라면 뭐 국내 소설 쪽, 그리고 성인들이라면 뭐 좀 오래 스테디셀러를 선정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는 좀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2단계는 당연히 반복해서 읽는 거. 공부머리 독서법이 계속 하는 얘기가 거의 반복 독서잖아요. 반복 독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반복 독서, 필사 독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3회 이상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성인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네, 아이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고, 3단계 파생 독서, 그리고 4단계 챕터별 요약하기, 네, 5단계 그 챕터별로 생각을 정리해보기. 네, 그 다음 이때 뭐 처음에는 뭐 부담 갖지 말고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장문을 쓰는 건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쓰고 싶어져요. 선생님들이 그 책 쓰고 글 쓰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내 머릿속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사실 그 분야의 책들 몇 권 읽다 보면 거기 있는 말들 나의 말로 좀 정리하다 보면 A4 용지 3-4장은 금방 나와요. 근데 그 A4 용지 3-4장을 30일 쓰면 책 한 권이에요, 선생님들. 알겠죠? 네. 사실 정보 수집이 80%예요. 책 쓰는 거에. 네. 정보 수집이랑 목차 잡는 게 거의 80%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덧붙이는 거는 자신의 견해를 붙여가지고 완성된 글로 만들고 글로 공개해가지고 평가 받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느리게 읽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독서법에 더 해당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든지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들에 대한 사례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독의 방법은 먼저 책 한 권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파생 독서를 하고 글로 완성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만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만독이었습니다. 이제 관독은 관점을 갖고 있다인데요. 이제 볼 관자니까 본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간단히 말을 하는데, 우선 뇌가 본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다라는 개념은 자연에서의 본다라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자연에는 이제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고유한 색깔 자체가. 근데 인간은 RGB로만 본다라는 거죠. RGB로만 색깔을 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 자체가. 네. 그래서 즉 이제 주관적이고 사실 그대로 못 보는 두뇌의 구조, 안구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안구에는 작은 구멍이 존재한대요. 근데 그것도 채워서 보는 게 우리 인간 두뇌의 또 안구의 구조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두뇌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양한 그 다큐멘터리 봐보면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봐보세요. 인간이 얼만큼 그 자기는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곡하는지. 네. 그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뭐 그 다큐멘터리 봐보면 시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재밌는 사례도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면접위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준 면접위원들은 그 면접을 볼 때 다 좋게 봤어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게 한 그 면접위원들은 네, 그 사람을 그 심사 볼 때 안 좋게 봤어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들이 이미 다양한 인지과학 실험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건 촉각에 관련된 얘기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또 주관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계속 책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관독의 두 가지로는 첫 번째 관점을 취하는 독서, 두 번째 특정 관점을 가진 독서가 있는데요. 관점을 취한 독서라는 것은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살핀 다음에 내 안에서 그걸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특정 관점을 가진 독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를 먼저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제가 항상 그 독서법의 기본은 뭐라고 했죠? 목적이에요, 목적. 책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적과 관점이 있어야 책을 잘 읽을 수가 있거든요. 속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책을 읽으려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자도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책을 읽고 서평을 썼어야 됐대요. 근데 책이 너무 잘 안 읽히더래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꿨대요. 관점을. 나는 서평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책을 읽으니까 갑자기 너무 잘 써지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다독과 개독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허무해져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뭐 책을 몇 권 읽냐.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단계예요. 제가 책을 몇 권 읽는지 의미가 있던 단계는 대학교 때였어요. 제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다가 대학교 10대 때까지 20대 초반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독서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 속독을 배우고 그때부터 책을 읽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책을 내가 몇 권 읽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때 학교 다독상도 받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뭐 몇백 권 읽으면 뭐해?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읽는 거에 대한 그 권수에 대한 이제 성취 동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독서를 하다 보면 몇 권을 읽는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그 내가 필요한 그 연구를 위해서 그 정보를 읽는 거기 때문에 권수의 제한을 이제 안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잘 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미 독서면 그냥 읽으셔도 돼요. 취미 독서라면 그냥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내가 어떤 분야의 학습을 하기 위한 독서는 그렇죠? 관점과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관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제독인데요. 제독은 다시 읽다라는 거죠. 다시 읽자니까. 제독은 사람이 왜 다시 읽냐 책을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국 핵심은 안정성이래요. 안정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다시 읽는 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해요. 네, 우리가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제독의 사례를 보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마스오카 세이코라는 사람이 되게 독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유명한 다독스리 답이다? 네, 다독이 답인가? 책이 있어요. 네. 그런 독서법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지금 되게 그 편집공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편집공학.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죠. 큐레이션. 지혜 편집공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책을 이게 정보들을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그런 독서법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책은 2번 읽지 않으면 독서가 아니다. 그 저자도 3권의 신작을 읽으면 1권의 명절을 제독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독은 어떤 효과가 있냐? 다시 읽다 보면 우리의 추억을 다시 더듬는 것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꽃들의 희망을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이 보면
나이가 지나면 또 다른 의미를 또 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우리 추억을 다시 더듬는 것 같은 효과가 있고 또 자아의 이제 자아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독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세 권의 신작과 한 권의 명자를 제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저도 꽃들에게 희망을 갈매기의 꿈은 선물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읽기 제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병행해서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곱 번째 이제 필독인데 이제 필독은 말 그대로 책을 읽을 때 밑줄 긋거나 별표 그리거나 메모하면서 읽는 거죠. 읽는 거죠. 근데 이거 필독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필독을 찬성하는 파가 있고 필독을 반대하는 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중간이거든요. 저는 중간인데 어떨 때는 제가 필독을 하지 말라고 그 밑줄 긋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암기하는 거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 국어 공부할 때라든지 뭐 행정고시 문제라든지 뭐 로스쿨 같은 문제 같은 그런 독해 문제를 풀 때 밑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암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공부라는 거는. 근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 치고 밑줄이 많이 그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우선은.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의미상의 덩어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핵심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이런 습관이 들여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줄 아예 긋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내가 잘못된 지금 습관인 상황인 분들은 독해 능력에 독서법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 치는 게 저는 안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더라도. 그래야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겠죠. 안 그러면 밑줄 긋고 다시 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고 네, 판단하세요. 초기에는 저는 잘못된 습관이신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이 정상 이상이다. 네. 이 정도면 나는 지금 이제 읽기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뭐 충분히 책을 밑줄 긋거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 필독이라는 거는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좋다 나쁘다는 없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저자 같은 경우는 뭐 귀중한 보물을 놓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망각의 강에 휩쓸릴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보면 필독을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그 반대로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고 최재천 교수 같은 경우도 자기 서재가 학생들도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저자 같은 경우는 발췌독을 위해서 또 당시에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필독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글 쓰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의미는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발췌를 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면 꼭 밑줄은 없어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시라는 거 얘기를 또 한번 드릴게요. 이제 필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이 필독에서 이제 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사를 모든 걸 다 필사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 문장력을 이제 배우고 싶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중요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또 필사를 한 다음에 필사에서 작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 이때 더 필독이 발전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한수라는 예술가는 글쓰기야말로 완전한 독서 행위의 완성이다. 그래서 또 글쓰기의 이제 99.9%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지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필사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게 이제 점점 더 발전됐을 때 서평과 또 공개하는 글로 만들어 보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필사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네, 글쓰기 방법은 그래서 이제 글쓰기 방법도 나오는데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당연히 다독을 해야 된다. 네, 당연히 다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다 무엇이 먼저이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게 없다면 서평부터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글쓰기의 80%는 자료 모으는 거니까 자료를 잘 모아야 된다. 그리고 뭐 글쓰기 기본은 단문으로 짧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글쓰기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글쓰기 책들을 많이 보시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글쓰기의 방법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짧게 쓰는 거, 주어 서술어 분명하게 쓰는 거, 쉽게 친절하게 쓰는 거. 끝이에요, 그게. 그다음부터 이제 훈련의 문제고 많은 내용들을 그렇죠. 모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글을 쓰는 거 이전에 글의 설계도를 만드는 게 더 먼저예요, 사실은. 네. 정보를 수집하고. 네, 그렇게 하면 글은 그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식의 저주를 피하기. 네,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고 또 그냥 쓰는 거. 네. 명언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거 검색해 보는 거. 그리고 모든 초고는 걸레다. 해밍웨이가 한 말이고요. 진짜 선생님들 책 쓰고 싶으시면 완벽한 초고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차만 어느 정도 잘 짜 있으면 우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챕터에 3장, 4장씩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결국 또 글쓰기라는 거는 나의 마음을 평화를 찾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필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독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자는 발췌를 위해서 나를 망라하기 위해서 꼭 한다. 이런 것들이 필독이 필사가 되고 필사가 작가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낭독인데요. 낭독은 말 그대로 소리 내어 읽는 거죠. 이 뒷부분부터는 뭐 짧아요. 짧은 내용들이니까 금방 끝납니다. 낭독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묵독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낭독을 했겠죠. 이 낭독을 했던 거는 구전 문화였고 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근데 4세기와 9세기 이후에 구두점이라는 것과 띄어쓰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묵독으로 바뀌게 됐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공부가 된 거죠. 묵독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낭독이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을 연구해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했더라? 제가 독서법 책들만 리뷰했던 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리뷰를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글을 읽는 행위가요. 글을 읽는 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소리를 듣는 거와 읽는 거가 거의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묵독을 하더라도 낭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해서 되새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낭독의 효과는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글쓰기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도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특히 퇴고할 때, 책의 완성도를 높일 때는 말로 했을 때 자연스러워야지만 글이 잘 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생각 코딩 수업 듣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조화 시킨 걸 말로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말로 잘 안 나오면 논리가 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로 해보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낭독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네, 이제 낭독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독서 모임을 하는 거다. 이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말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형성시키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면 낭독을 이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낭독 효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9번째는 난독인데요. 낭독이 아니라 우리 난독증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난독증은 병이에요. 네,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난독증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사용하시는 거가 아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원래는 네,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난독증은 이제 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현재 이제 인터넷 시대,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인지심리학 그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때 F자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F자. F자로 읽는다라는 거는 위에 제목들만 보다가 앞에만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예. 즉 제대로 책을 독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보면 신경이 좀 분산되고 주의가 산만해져 가지고 글에 집중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광고들도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글을 보면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집에 TV를 없애라. 네. 그렇죠? 이거 스마트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뭐 TV 없어도 넷플릭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스마트폰 알람 끄고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또 책 읽기 전에 SNS에다가 게시한 글 올린 다음에 책 읽지 말래요. 자꾸 댓글 보고 싶고 좋아요 몇 개 드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읽기 전에는 SNS에 글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환경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행동 계기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자신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플랜을 설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일과 시간 전에 오늘 언제 어디서 어떤 책을 얼마큼 읽을 건지 먼저 뭐 독서 노트를 뭐 써보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써본 다음에 하라.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시간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적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읽다가 힘들면 다른 책을 읽고 다시 읽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그냥 읽는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읽는다. 왜? 우리 두뇌는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인지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두뇌는 자기 정당화를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두뇌 자체가. 이거 책 보는 거 좋은데?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두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행동을 연구하다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착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동이 먼저다라는 그런 것들 바로 이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난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엄독이라는 건데, 이건 책을 덮으면서 읽는다라는 건데, 책을 덮는데 어떻게 읽냐? 뭐 이 엄독이라는 건 원래 있는 표현인지 저자가 만든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요. 상당히 인지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결국은 우리가 책을 덮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크게 이 엄독은 두 가지 의미인데
읽는 행위를 초월하는 거. 두 번째, 읽는 행위에서 떠나는 거. 이 둘 다가 독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덮은 다음에 우리 두뇌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서로 통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뇌 자체가. 네, 그래서 고차원적인 스키마로 연결되는 건데, 우선 읽는 행위를 초월하는 거는 결국 뭐 질문하는 거라든지 토론하기, 발표하기, 시험 보기, 글쓰기, 암송하기, 뭐 이걸 넘어서 떠올려 보기 뭐까지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 다양한 행위들을 해야지만 그 내용들이 더 공고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뇌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읽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한 책도 읽고 덮은 다음에 내가 얼만큼 떠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회상을 해보세요. 회상. 그걸 반추라고 해요. 인지심리학에서는 반추라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떠오르겠죠. 근데 그거 너무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 좌절감 느끼니까 계속 읽어. 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해. 그럼 끝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그게. 알겠죠? 그런 두뇌의 원리들을 알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계속 그게 개발이 돼요. 아직 선생님들이 그 능력이 개발 안 됐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는 행위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독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산책을 한다라든지 수면을 하게 되면 우리 두뇌가 더 활발하게 기억을 통합시키고 하기 때문에 읽는 행위를 떠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독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가, 다독, 남독, 완독, 관독, 제독, 필독, 낭독, 난독, 엄독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어본 이 책의 주제는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이 10가지 읽기 방식 독서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독서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북리뷰 마쳐보겠습니다.